근데 여기저기서 막 들었어. 야, 2억까지는 증여세 안 나온대. 무이자로 해도 증여세 안 나온대. 맞아요. 그런 법이 있어요. 1년에 1천만 원까지는요 4.6% 인정이자 계산을 하거든요. 증여세로 이렇게 때릴 때. 근데 요걸 또 역산해 보면 2억 1,700만 원까지 또 맞춰서 준다. 과연 이걸 국세청에서 인정해 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텍스 이성원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이 차용증 관련한 증여세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시죠. 세무사님, 이렇게 차용증 작성하면 국세청에서도 무조건 인정해준다, 무적의 차용증이다, 이런 식의 소문이 많던데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무적의 차용증, 국세청도 인정한 차용증 이런 거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돈 빌리고 이렇게 돈 갚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금전 소비대차 거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다 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정이라는 거는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일단은 난 무조건 너 증여로 볼 거야. 빌린 거라면 네가 한번 소명을 한번 해봐. 그리고 그거 한번 받아보고 내가 생각해 볼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보통은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차용증도 쓴다든가 아니면 공증도 받는다든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상환 기간이라든지 어떤 약정 이자가 생판 모르는 남이랑 거래했을 때 과연 그게 정상적이냐라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억을 빌려주고 상환 기간이 30년이야. 30년 동안 갚으래. 그런데 이자율이 1%야. 혹은 생백수인 아들이 있는데 직업도 없어. 그런데 5억을 빌려줘요. 만약에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걸 만약에 제3자한테 이런 거래에 대해서 차용증을 써줄 수 있느냐, 이거죠. 세무사님, 그럼 차용증을 쓰고 정말 빌린 것이라고 증명만 할 수 있으면 괜찮다는 것일 텐데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생판 모르는 남과 이런 차용증을 쓸 수 있느냐를 한번 자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다른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차용증 써라, 아니면 공증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그런 걸 못했다라면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 당시 돈을 빌렸어야만 했었던 어떤 그런 재반 상황이라든지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카카오톡 같은 거로 대화창 같은 거에 좀 남겨두셨으면 좋겠어요. 날짜가 당연히 나오게요. 그 다음에 은행 이체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은행 이체 메모에다가 그런 거 적요 같은 것도 좀 적어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요. 원금 상환이라든지 아니면 이자 지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타당한지, 과연 이게 정상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실제로 내가 은행이랑 거래할 때 원금 상환은 40년 동안 한다든지 아니면 이자율 1%를 한다. 과연 이게 너무 억지는 아닌가 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 자녀의 그 신용 상태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신용불량자예요. 그럴 수 있죠. 세상 어느 누가 신용불량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이 상식을 허무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은 신용불량자인 자녀에게 사랑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국세청 입장에서는요, 사랑했으니까 이거 증여야, 이렇게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차용한 그 금액을 현실적으로 돈 빌린 자녀라고만 표현할게요. 돈 빌린 자녀가 이거를 과연 갚을 수 있는 나이냐, 아니면 그런 직업이 있느냐, 소득이 있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다른 자산을 뭔가 축적을 했느냐. 그런데 만약에 20살 먹은 생백수야. 클럽 다니고 이런 친구인데 부모님은 뭐예요? 사랑하니까 이 친구한테 집을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서 막 들었어. 야, 2억까지는 증여세 안 나온대. 무이자로 해도 증여세 안 나온대. 맞아요. 그런 법이 있어요. 1년에 1천만 원까지는요 4.6% 인정이자 계산을 하거든요. 증여세로 이렇게 때릴 때. 근데 요걸 또 역산해 보면 2억 1,700만 원까지 또 맞춰서 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2억 1,700만 원 혹은 2억 해가지고 차용증을 쓴다. 과연 이걸 국세청에서 인정해 줄까요? 제 생각에는 이거 인정 안 해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0살짜리 생백수, 클럽 막 다니고 부럽죠. 네. 그런 친구가 2억 원을 세상 어디에서 빌리겠어요? 그렇죠? 부모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2억 원은 무이자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잘못 아시고 함부로 이렇게 차용증 쓰고 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무이자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자를 받기로 했고, 예를 들어서 소액이나마 과외나 알바 같은 거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따박따박 부모님한테 이자로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차라리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도 우리 금쪽이가 열심히 고생해서 한 거를 또 쉽게 받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세무사님, 그럼 차용증의 정당성을 제대로 소명해서 잘 넘어간 경우엔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참 여러분들에게 죄송한데요.
국세청에서는요, 부채 사후 관리라는 것을 하거든요. 부채 사후 관리는 뭐냐? 뭐 잘 소명하지 않았느냐? 이거 정말 빌린 거 맞다. 그런데 부채라는 건 뭐예요?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돈을 뭐 2억을 이렇게 빌렸어요. 무이자로.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소명을 잘 했으면 그 2억 원을 정말 이 친구가 따박따박 갚아 나가는지를 계속해서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인정된 부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환 기간이 어떤지 아니면 이자를 얼마나 뭐 지급하기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다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정말 빠져나가기 쉽지 않네요. 그럼 세무사님이 주시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라면은요, 차용증 작성하기 전에 대출 심사 같은 걸 한번 공적으로 받아볼 것 같아요. 나의 대출 한도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나오거든요. 요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부모 자식 간이니까 뭐 여기 1억밖에 안 나오는데 뭐 1억 1,000을 준다든가 한도도 조금 높게 해주고 이자율도 조금 더 싸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금 상환도 실제로 잘 하고 이자도 잘 주고 그렇다면 요 정도는요, 국세청에서도 크게 뭐라 하지 않았던 사례들을 제가 많이 접했거든요.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자, 오늘 요약을 하자면요. 뭐 차용증 쓰고 그다음에 공증 받고 이런 거 너무 좋은데요.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요거는요, 사실상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이 빌린 자가 정말 과연 부담 능력이 되는지, 상환할 능력이 되는지, 아니면 상환 계획이 그렇게 철두철미한지,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이라든지 경위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제로 또 갚아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차용증과 관련한 증여세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증여세 없이 뭔가 이렇게 주고 싶은,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실 때에 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과연 내가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인텍스 이성원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나 2억만 빌려줘 말은 쉽지 증여세도 안 나온다며 웃긴 핑계지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내 가슴이 답답하다 차라리 한숨이 나 가서 돈 벌어 효도